그럼 이어서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 비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 역사 정기적 비평 이런 거 실증적인 것들이 중시가 되다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연 그런 것들, 역사 같은 것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실증적이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에서 그 출발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어떤 둘 혹은 그 이상 사이에서 요소들의 이상의 특징 사이에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게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가중에 그것들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배열을 지칭하기 사용한 말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서로 배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아제가 이제 이런 구조의 피아제의 속성, 이런 구조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전체성, 두 번째 변이성, 세 번째 자율성. 구조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성은 전체는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요소들이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내재적인 법칙들에 따라 배합 구성된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변이성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전체성 내에서 자체의 체계를 이루어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한번 작품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에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는 변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율성은 구조는 보존성과 폐쇄성, 다시 나뉘는데요. 보존성과 폐쇄성을 가진다라는 건데요. 보존성은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지속된다라는 거고, 하나의 구조는 다른 종류의 구조들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또 구조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구조와 다른 구조는 서로 독립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구조의 속성을 요 세 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저거 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소실인데요. 소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뭐 국어문학이나 어학 쪽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의미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소실은 다른 것보다 언어에 주목을 했거든요. 언어의 특성의 상호관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 랑그와 파롤, 이 두 가지를 소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랑그라는 건 결국에는 객관적인 구조, 언어 체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법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랑그라는 거는 전체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파롤은 실질적 사용. 이거 예시를 보면 저건데요. 이게 악보면 얘는 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 모음과 자음이 있고 뭐 맞춤법이 있고 표준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구조는 랑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롤은 그런 것들 우리가 실상에서 사용하는 대화, 뭐 다이알로그 이런 것들이 바로 파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랑그는 기호로 조직되며 기표와 기의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기표는 기호 표현이라는 뜻인데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의는 그 기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되겠고요. 결국엔 얘네 둘의 결합이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거죠. 우리 언어의 특성할 때 자의성에서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꽃이라는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꽃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플라워라는 그 기표가 다른 거죠. 하지만 기의는 똑같고 그래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적이라는 게 스스로 그게 뭐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결정된 거다라는 게 소실의 구조주의 언어학에 처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비평은 문학 작품에서 어떤 법칙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소실은 그 문학 작품, 문학 텍스트 내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 내용을 보시면 날이 좀 어렵겠지만 랑그랑 파롤, 그 다음에 기표와 기, 이 정도만 의미를 여기 정리를 하시면 소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조주의 비평을 해서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구조의 특성과 언어학적 모델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비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방금 공부한 소실 같은 경우 비평 방법에 선택과 결합의 축으로 구조를 설명을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선택과 결합의 축.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선택의 축이라는 거는 유사 속성. 그다음에 결합의 축은 인접작용이라고 연상작용에 따른 인접 속성. 네. 문장 거기 예를 보시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철수가 대신에 영희가 민수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슷하게 사람의 이름만 바뀔 뿐 사람이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선택의 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밥을 먹는다. 그럼 밥을 대신에 먹는다는 대신에 밥을 뭐 피자를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인접되는 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접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는다는 음식이 전체에서 서로 다른 속성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뭐 먹는다 대신에 마신다, 뭐 짓는다, 이런 식으로, 뭐 음료를 마신다, 음료를 뭐 산다, 이런 식으로 행위랑, 그 음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부분적인 요소들로 선택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결합의 축. 우리 그 문학에서 비유법 할 때 선택의 축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합의 축은 환유적인, 대유적인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소실은 구조주의 비평 방법을 저렇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찾았다는 점.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이해를 할 때 저는 언어가 결합의 축을 가지고 있다, 뭐 선택의 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했다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로트만으로 가는데요. 로트만은 결국에는 많은 시적 텍스트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없애고 언어 정보를 높여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그 밑에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한데요. 내 개는 야만스럽다라는 문장과 내 피아노는 야만스럽다라는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내 피아노는 야만스럽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비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이런 과정에서 시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로트만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이 상황이 바로 시적 기능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한 행위가 생길 때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그 작품에서 작용한 거다. 그 작품에서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게 로트만의 비평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비스트로스로 넘어가면요.
자, 얘는 소시르의 영향, 이 부분은 얘는 소시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문화적인 협동, 격식, 예절 등도 주변 관계들의 각고 다름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얘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플라지미어 프롭 같은 경우는 이제 민담을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민담 조사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조적 동질성, 그다음에 연합적 수평 구조, 그다음에 일곱 가지 행위 영역, 이런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민담 100개를 조사하면서 그 100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구조적인 동일하고, 그 다음에 31개의 설화 단위, 이제 그걸 설화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설화에서 사용된 재료, 뭐 금기, 아니면 뭐 금기 모티브, 뭐 인신 공양 모티브 등등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뭐 이 설화에서는 2가지, 이 설화에서는 6가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가지 행위 영역, 악행자, 증여자, 구조자, 삼색 대상자, 부친, 이런 것들이 큰 줄거리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짜여지는 것에 따라 그 줄거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롭이 얘기한 구조주의 비평 방법인데요. 결국에 글이라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파악하는 게 비평 방법이다. 구조주의 비평은 그 글이 인접한 다른 글들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구조랑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거다라는 게 프롭의 구조주의 비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빈도암 조사는 약간 지나친 추상화, 결국엔 지나치게 추상화했다라고 해서 비판이 제기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요거는 좀 따로 알아두시고요. 프롭은 민담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공통점, 구조를 찾아냈다는 점, 결국엔 구조와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게 비평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레마스, 5번째 그레마스가 나오는데요. 그레마스는 프롭과 유사해요. 유사한데 7가지 행동 영역을 6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욕망과 탐색 또는 목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전달, 송신자와 수신자, 세 번째 보조적 도움 혹은 해방. 자, 이 3가지 기본 패턴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영역을 주체, 객체, 송신자, 수신자, 구조자, 적대자, 이 6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6가지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 3가지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는요,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송신자, 수신자, 말뜻은 아시죠? 구조자, 적대자,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이들의 관계가 욕망과 탐색 또는 전달, 그 다음에 보조적인 도움 혹은 해방,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욕망과 탐색의 구조가 돼 있어. 이 이야기는 전달의 구조야. 이 이야기는 보조적 도움에 또는 보조적 해방에 대한 구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대한 비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프롭과 마찬가지로 그 한 영역, 민담이면 민담,
문학작품이 문학작품 한 장르에서 장르적 연관성을 구조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좀 같이 엮어서 추상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작품들의 구조를 연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토도로프. 제가 디귿이랑 리을이 토도로프. 자, 토도로프는요, 얘네들의 업적을 정리했다고. 종합. 그래서요, 명제와 연세, 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명제는 감축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연세는 면제들을 연관되게 모은 거 혹은 배열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합 방식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모두 연구해서 그 가운데서 명제들을 뽑아낸 거죠.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 그 다음에 그게 연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작품은 요소가 만약에 A가 있고 B, C, D라는 요소가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연쇄는 얘는 A, C, D, A라는 작품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 D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작품을 비평,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되겠다. 가라는 작품, 나라는 작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방법이 토도로프의 비평 방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프록과 그레마스의 방법을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확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런 방법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인물을 명사, 문장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인물을 명사, 그 다음에 인물의 속성을 형용사, 인물의 행동을 동사.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텍스트를 전체를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평가, 아까 얘기했죠? 지나친 추상화, 마찬가지 비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판이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주네트. 주네트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를 구성, 줄거리, 그 다음에 서술 행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야기의 구조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제시된 것이 줄거리, 그 다음에 그 줄거리에서 얽혀진 게 구성,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담론을 향해 서술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다라는 거. 작품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작품 안에 어떤 줄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 그리고 어떻게 서술되는 행위,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한 게 주네트의 방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롤랑 바르트. 자, 롤랑 바르트는요, 이야기가요, 층위가 다른 기호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야기, 텍스트는 기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층위가 다름이라는 거죠. 속성이. 그래서 기능 단위들의 층위, 행위 단위들의 층위, 서술의 층위, 층위로 기능적 층위는 다시 배열적 계층과 통합적 계층으로 구분하고 기능 단위들이 더 작은 무리로 날 때 그것을 시퀀스라고 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건데요. 롤랑 바르트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이야기는 층위가 서로 다른 기호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기호 체계를 분석을 하는 단계인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트 같은 경우는 구조주의자면서도 이 구조주의 비판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그 정도만. 그래서 탈구조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정도만 바르트의 특징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주의를 비판해서 나중에 탈구조주의로 나아간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요.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작가들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난해하고 분량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이 부분. 결국에는 연관성을 찾아서 말 그대로 구조, 작품 내에서 혹은 작품과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작품과 작품 또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 구조를 찾는데 목표를 뒀다라는 점. 작품과 작품, 언어와 언어 사이에 목표를 뒀다. 구조를 찾는 걸 목표로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그냥 실제 문제를 풀 때 구조주의랑 관련된 애들 이름 파악하시고 특징은 저기 구조를 찾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문제 푸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챕터 5 탈구조주의 비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탈구조주의 비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구조주의 비평은 말 그대로 구조주의에서 탈피하는 비평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등장의 배경 해가지고 교재 보시면 혁명적 분위기가 감돌아서 하나를 통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이 통용되는 시기가 끝났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이고 다양한 것, 분산된 것이 더 오르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탈구조주의는 그랑 정반대,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분산된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점, 이제 그 배경 정도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조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이탈, 벗어나, 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점을 보시면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개별 작품을 무시했다. 보편 법칙을 중시하며 리얼리티가 떨어졌다. 하나의 구조를 분리해내버렸기 때문에 비역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개인의 사유, 주체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비인본적이다. 기원관 중심에 너무 집착한다. 임의적 자의적했던 언어에 의해 작품들이 제어된다. 라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탈구조주의가 나타났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를 벗어나서 구조가 아닌 국부적 다양성, 분산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탈구조주의의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구조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탈구조주의 비평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데리다인데요. 데리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게 구조주의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탈구조주의다. 문학작품에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소시르가 기표를 통해서 기의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에 반해서 기표를 통해서 기의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데리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그 예시를 보시면 뭐 물을 통해서 쭉쭉쭉 하는데 결국에는 의미를 찾아가는 기의를 알아가는 단계는
알아가는 또는 파악하는 단계는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해야 된다라는 게 데리다의 관점이었고요. 결국엔 데리다는 그래서 뭔가 A라는 기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A는 B다, 바로 단정진 게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복합적인 조직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게 차연이죠. 데리다는 차연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끊임없이 연기됨으로써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모두 다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라는 게 데리다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데리다가 얘기하는 게 타일 구조, 그러니까 음성 중심주의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루소, 소시르 등이 말이 음성보다 글보다 더 중요하다. 말이 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데리다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이유는 이거예요. 차연. 말이 결국에는 다른 의미를 계속해서 불러내기 때문에 차연되기 때문에 말이 글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게 제1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서양 철학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서양 철학은 어떤 현상에서 초월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떤 절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니체가 얘기했던 게 신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게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제1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1 원리라는 건 이분법칙 대립에 의해서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A라는 것,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A가 아닌 것들은 B가 되면서 주변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분법적 구성으로 나누려고 했다라는 게, 이게 구조주의가 갖고 있었던 맹점이었던 거죠. 어떤 하나를 이게 하나가 A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1 원리만 추구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거 1 원리가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데, 이 관계가 항상 A가 중심이고 B가 주변이 아니라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데리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구조주의는 A가 중심이면 얘는 계속 중심이고 B는 그 다음에 계속 주변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리다는 그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과정을 해체라고 하는 거죠. 이윤법적 구성이 얘가 중심이고 주변이 변화할 때 이 변화 과정을 해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데리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데리다는 구조주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비평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미셀 푸코거든요. 여기서 푸코는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텍스트 속에 담론의 힘이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독자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푸코는요, 뭘 가정했냐면 텍스트가 독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푸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텍스트는
고립된 것, 홀로 존재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요인들로부터 고립되어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 작품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주의, 정기주의, 비평가 약간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푸코가 얘기했던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러분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파놉티콘이라고 있어요. 원형 과목이죠. 네. 근데 그 원형 과목에서 재수들은 그러니까 과목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형 과목의 가운데는 또 다른 원형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간수들이 있는데 간수들이 재수들을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는 재수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들은 실제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검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파놉티콘인데 그래서 저자들이 독자를 억압한다는 게 결국에는 독자들은 저자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저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의도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 억압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지식을 곧 권력이라고 봤거든요. 여기서 이 지식은 권력이란 지배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결국엔 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파헤쳐야 된다. 이게 비평가의 의무이다라는 게 푸코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식은 권력을 형성하는 게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비평가의 의무다라고 푸코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식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닌 물론 안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목, 인식소, 에피스테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 시대를 이해하는 거, 뭐 시대 정신, 패러다임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사람은 인식소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식소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교재에 보신 대로 매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언어에 의해 게시된 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상 전체를 바라보시는 시각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은 전문적인 걸 요구한 거죠. 미셀 푸코는. 그래서 작품을 비평을 하는데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관계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비평가가. 여기까지가 미셀 푸코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폴드만에 대해서. 폴드만은 폴드만이에요. 그 폴드만이 아니라 폴드만인데 모두가 잘못 읽은 것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랑 약간 비슷한데요. 모든 것이 소설 자체가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허구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읽는 것은 잘못 읽은 역사에 불과하다. 라는 게 폴드만의 견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글자 그대로 의미로 글을 읽을 것인지 수사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독자들이. 이걸 그냥 정말 여기 쓰여있는데 믿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사용된 뭐 표현 방법 이런 걸 읽어야 되는지 갈등을 하는데 수사적 표현을 썼다면 결국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결론은 결국엔 제대로 된 해석이 어렵다. 그 앞에서 데리다가 얘기한 차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작품 속에 사용되는 것들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해체 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중시되었던 논리가 현재 와서는 그만한 비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폴드만의 결론은 데리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제대로 된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타의 구조주의는 실제적인 비평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비평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게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리다가 얘기했던 결국에는 차연, 의미를 깊이를 알아가는 단계가 무한히 반복 때문에 궁극적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한정. 데리다는 저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성주의 비판과 제1 원리가 나온 거고, 미셀 푸코 역시도 결국엔 가지고 있는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 나온 게 파놉티콘이고, 네, 폴 드만 같은 경우도 데리다랑 비슷하게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해석할 수 없다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탈구조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신화 원형 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